네, 대사님. 라틴 아메리카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의 이제 관계가 뭐 좋은 점과 나쁜 안 좋은 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나 또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쿠바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관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그 불법 지금 이민 문제하고 또 하나는 마약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이민 문제하고 마약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그러니까 또 멕시코로서는 지금 그 멕시코 수출의 80%를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어요. 80%? 네. 그냥 수입하는 건 한 5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은 멕시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뭐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나라처럼 그냥 움직이는. 지금 나프타가 체결했잖아요. 1994년도에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캐나다까지 해서 3국이 맺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때 USMCA로 바뀌었어요. US 멕시코 카나다 협정이라고 그래서 내용은 바뀌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제 하나의 자유 협력 지대가 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긴밀하죠. 근데 이제 그 멕시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자주 인용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1911년도에 그 멕시코의 그 유명한 독재 대통령이었는데 그 포르피리오 디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한 34년간 독재를 했었죠. 멕시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주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아직까지도 자주 인용이 되고 최근에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3월 1일 날인가요? 그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또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그 불쌍한 멕시코요. 하나님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는 너무도 가까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이제 바꿨냐면 이제 메xi코는 하나님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또 미국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 미소 짓게 만든 그런 일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만큼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가 미국한테 뺏긴 땅 면적이요 2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 되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 지금 그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나와요. 지금 텍사스 한 주만 해도 멕시코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커요. 텍사스 하나만 해줘도.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뭐 두세 배 될 겁니다. 멕시코 경제 규모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그게 계속 멕시코 땅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멕시코로서는 그 생각하면은 옛날 미국이 그러니까 멕시코로부터 이제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그쪽 이제 지역을 뺏어 오면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금광이 발견돼 가지고 골드러시가 미국이 뺏어갔죠. 그렇죠. 뺏어간 다음에 이제 골드러시가 이제 이어서 금광이 캘리포니아 금광이 발견이 됐죠. 그러게. 그러면 이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형적인 그 팽창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그 19세기 초반에 들어서서 이제 영토 확장 팽창 정책을 계속하면서 서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텍사스 쪽으로 그때는 멕시코 땅이죠. 텍사스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와서 살았어요. 이제 점점 이제 그 텍사스에서 그냥 멕시코 정부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지방 정부에 대해서 많은 자치권을 허용했는데 멕시코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부 제도를 취하면서 이제 그 관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텍사스 지역에서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미국 그 본국 정부에서는 이제 사주도 해고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 독립 운동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알라모 전투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멕시코에
하나의 보통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멕시코 지역에 살고 멕시코 땅에서 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라고 지금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알라모 전투 그렇게 하니까 그 멕시코의 그 산타아나 장군이죠.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 침략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텍사스 민병대를 다 국경 수비대를 다 전멸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 이제 텍사스 국민들로서는 큰 타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1945년도에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독립선언 이후에 이제 미국이 텍사스를 병합을 해 버리죠. 하나의 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이 46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멕시코가 그 지금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거기 땅의 전부를 다 빼앗기게 되고 지금 그 리오그란데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리오그란데 강이 이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경으로 그어진 게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 뒤로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페인하고도 전쟁을 했는데요. 스페인하고 전쟁은 왜 또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스페인하고 쿠바가 문제잖아요. 쿠바가 미국한테는 그 전략적으로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제일 중요한 나라였거든요.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 근데 미국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페인에게도 쿠바는요. 중남미 식민지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복 과정에서도 그렇고 멕시코라든가 페루 이런 데가 전부 그 정복이 전초기지가 쿠바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식민 통치할 때도 쿠바를 중심으로 해서 다 교역이 이루어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쿠바라고 하는 데 그만큼 스페인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간헐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 19세기 이제 1868년과 78년 동안 한 10년 동안 독립전쟁도 있었어요. 쿠바 내에서 그 스페인이 다 그 진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거기 그 호세 마르티라고 유명한 독립 영웅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그러니까 그 쿠바에.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제 독립운동이 다시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호세 마르티는 금방 죽어요. 이제 사살됐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1870년대가 되면 쿠바가 세계 제일의 설탕 생산지가 됩니다. 대부분이 4분의 3 이상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돼 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투자도 많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미국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함을 파견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쿠바인들하고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 그러니까 독립군하고 같이 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쿠바 정부군하고 스페인 정부군하고 그래.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 쿠바신들은. 그래서 이제 1898년도 그 2월인가 그때 쿠바의 그 아바나 항에 정박해 있던 그 메인호인데 그 메인호가 갑자기 이제 폭발 사건이 납니다. 폭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미국에서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 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배 아바나항에 정박되어 있는 미국 배가 폭발이 돼가지고 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하나의 그하고 좀 데자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이제 스페인이 져서 쿠바, 그다음에 그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까지 그때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전부 다. 근데 쿠바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그 결과로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뭐 영토 확장이 된 거죠. 식민지를 이제 거기다 보호령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 이제 쿠바는 독립을 하게 되고 정권이 들어선 거죠. 명목상으로는 독립을 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군정을 실시합니다. 한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2년도에 이제 미군이 떠나기 전에
쿠바 헌법에다가 이제 그 소위 그 플랫 어멘드먼트라고 그래서 네. 플랫 수정안이라고 하는 이제 조항을 헌법에다가 추가를 시켜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쿠바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고 네. 쿠바 정부 내에 뭐 소요가 있거나 불안할 때는 미국이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게끔 네. 내정 간섭권을 또 규정하고 또 중요한 게 지금 관타나모 기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조항을 두고 가니까 이제 쿠바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보호령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타나모 거기 베이 근처 거기 그쪽 지역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쿠바가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임대를 한 겁니다. 임대를 한 거예요. 영구 임대. 연 임차료가 한 2,000불. 그 카스트로는 이제 그거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그 전에 쿠바 정부가 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당하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쿠바 쪽. 그게 땅을 미국 마음대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군사 기지는 그대로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수용소로서 썼다가 오바마 때 그거 수용소는 폐지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장님 그러면은 쿠바가 이제 카스트로에 의한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혁명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쿠바가 그렇게 해서 미국의 보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탕 그 산업이 아주 번성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투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쿠바는 그때 이제 한 그 바티스타라고 하는 독재자가 그가 한 30몇 년간 쿠바를 독재를 해요. 근데 미국의 이제 보호하래. 미국의 친미 정책을 취하면서 독재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아바나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유흥 도시화가 되고 이제 쿠바가 마약 밀매도 거래도 되고 마피아들이 뭐 많이 활동하고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나라로 이제 그 바티스타라고 하는 정권이 쿠바를 망치고 있으니까 그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 이제 그 카스트로가 중심이 돼서 참 카스트로 혁명은 이제 혁명 그 자체로만 보면은 대단한 사건이긴 하죠. 그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제 정권을 전복을 했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카스트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젊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까 그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 1954년도에 미국이 그 전복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과테말라를 침공했을 그 미군이 폭격하고 했을 때 거기에 바로 체 게바라가 거기 이제 학생 그 이제 의대 부에노스아이레스 때 의대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중남미를 이렇게 하면서 과테말라를 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과테말라 침공 사건을 거기서 직접 목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실은 이제 그 체 게바라가 이제 카스트로와 같이 혁명을 이제 몸바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도 큰 잘못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카스트로는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나요? 아니면 그냥 시작할 때는 뭐 자관 독재 정권 타도를 생각하고 했나요? 처음부터 소련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카스트로의 그 혁명 이후에 이제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가 물론 적대적으로 됐겠죠. 그렇죠. 이제 혁명 짓고 나서 이제 그 농업 개혁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 몰수하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인의 그 공장이랄 정유회사든가 아니면 설탕 공장들 미국인 개인들의 재산 전부 다 몰수하잖아요. 그 미국은 이제 금수 조치 취하고 61년도 1월에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바는 그러고 나서 미국은 이제 또 그 군사 개입까지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케네디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한 몇 달 후에 거기 그 쿠바 밑에 보면은 그 피그스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스페인 말로는 꼬치노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해서 이제 쿠바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바 망명자들을 한 2천여 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미국이 비행 그 항공기도 제공하고 해서 침략하도록 해요. 그래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다 잡히죠. 인질로 다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이제 소위 그 쿠바의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해가지고 쿠바가 소련에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소련이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기지라든가 또 미사일을 반입하는. 언제 침공할지 모르니까 쿠바로서는 이제 그 소련의 군사 그 미사일 기지 건설을 허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케네디 정부로서는 그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소련의 군사물자 선박이 이제 그쪽에 가는 걸 못하도록 해가지고 봉쇄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촉즉발의 이제 전쟁 위협까지 가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고 그 대신에 미국은 이제 다시는 그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일 위기 이후로 이제 그 소위 그 쿠바의 안보 이거는 이제 소련 손에 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중남미 정책의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방향으로? 그 이제 케네디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다른 제2의 쿠바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실시를 해요. 소위 그 중남미판 마샬 플랜.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뭐 Alliance for Progress. 그래서 이제 진보를 위한 동맹 이런 정책인데 중남미에다가 이제 그 한 200억 불 규모로 그 당시로서는 한 10년간 한 200억 불 규모로 경제 지원을 통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지 이제 그래야 이제 그 사회주의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정책을 취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쿠바와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쿠바와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대사관도 서로 개선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만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또 그걸 또 이제 또 뒤집었고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카스트로 형제가 다들 이제 물러났고 앞으로의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큰 정책 중남미에서 이제 정책에 기대되는 게 그 쿠바하고 베네수엘라. 근데 아직 뭐 큰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 쿠바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한 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외교 관계를 재개한다고 한 게 바로 뭐 정상화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인 재산 몰수하면서 있었던 그런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 관계를 재개하면 이제 그 수교 협상을 이제 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 협상을 중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사관 인력들도 다 철수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올 1월 달에 재선에서 탈락하기 전에 쿠바에 대한 그 조치를 다시 제재를 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쿠바를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다가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바로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 거고 최근에 그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진 경제하에서 지금 뭐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났다고 하지만 지금 그 디아스 카넬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마이너스 10% 성장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자유주의 그적인 그런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베트남 모델을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 넷플릭스 뭐 코로나 전국에 저간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면은 멕시코나 뭐 콜롬비아 뭐 마약 관련한 그 미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마약의 원상지가 돼가지고 마약 거래 범죄 단체가 또 많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제 그 유래를 뭐 어떻게 제가 알 수는 없고 그 제 생각해 보건데 그 이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도 연관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콜롬비아 원래 그 코카인이라는 게 코카 잎에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카 잎이 지금 볼리비아나 페루 이런 데 가면 그 페루 마추픽추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 그 줘요. 그 먹으라고. 원주민들이 이제 그 옛날부터 이렇게 기호식품으로 재배해 오고 그거 먹으면 이제 힘이 나고 하니까 그랬던 것에서 이제 재배가 됐는데 그게 콜롬비아로 가서 이제 코카인으로 제조돼서 미국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런 연유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위치가 제일 크죠. 멕시코야 미국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콜롬비아가 이제 그 마약의 주 생산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콜롬비아나 멕시코는 같은 태평양을 연안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멕시코로 가기도 좋고.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이제 그 마약이 그렇게 성행하게 된 게 이제 그 유명한 마약 카르텔이 거기 이제 생기게 되죠. 옛날에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마약왕이 있었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죠. 93년도에 사살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양대 카르텔이 있었잖아요. 그 메데진 카르텔, 칼리 카르텔 있고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 주로 멕시코 카르텔들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사살된 이후에는 그 콜롬비아의 그 마약 카르텔이 조금 위축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반군 단체로 넘어갔다고요. 파르크라고 그래서 무장 혁명 단체로 그 마약 권한이 넘어갔는데 이제 멕시코가 이제 그 국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르텔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멕시코는 어떻게 보면은 마약을 직접적으로 재배한다기보다도 이 콜롬비아에서 넘어오는 마약을 미국에 공급하는. 이제 멕시코에서는 주로 이제 그 대마초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마약이라는 게 불법거래잖아요. 불법적인 사업인데 그게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게 그렇게 번성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허용되는 토양, 국가가 무력화되고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공권력이 작동을 못하게 되고 왜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작동을 못하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그 무장 그 반군들 게릴라들하고 전쟁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 콜롬비아 역대 정권들은 계속 그 반군들하고 이제 투쟁이나 또는 협상 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합의는 평화 협의는 했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또 다시 그 반군 내에서도 또 파가 갈려서 이견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게 이제 부패가요. 물론 콜롬비아도 부패가 있지만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패 지수가 180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130이에요. 그만큼 이제 부패가 그 아프리카 어떤 그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정도로 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콜롬비아도 부패가 심해요. 또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중남미가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심한데 남미 국가 중에서도 제일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불평등이 심한. 그 전부 이제 그런 범죄의 원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 헌법에요. 이 재선이 금지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한 번밖에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임기 동안에 조용히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러니까 무사하게. 무사하게만 지나면 괜찮은데 네. 이제 그게 그 부패의 어떤 네. 그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국가가 점점 좀 그 힘이 무력화되고 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으로 인해서 부패가 네. 심화가 되니까 이제 마약 같은 그런 불법 산업이 번성하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그러면은 그런 이제 저간 그 마약 단속을 위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런 마약 단속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 지금 이제 우선 미국이 그 제일 먼저 그 마약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선언했던 게 닉슨 대통령이에요. 1971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벌써 마약을 그 당시 뭐 히피주의니 뭐 해서 마약이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고 1973년도에 이제 그 소위 이민 단속국을 새로 설치합니다. 영화에 보면 왜 DEA라고 나오죠. Drug Enforcement. 근데 그 DEA라는 거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고 마약 단속국이 그때부터 생겼네요, 그럼. 1973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82년도인가 3년도인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요. 네. 전쟁을 선포한다는 건 이제 군사가 개입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제 마약 대처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마약을 대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마약의 수요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 공급을 억제하는 쪽으로 거의 치중을 했죠. 네. 이제 공급을 억제한다는 거는 이제 코카를 재배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 공중에서 살포해서 제초 사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거기 마약 근거지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그 범인들을 잡는다든가 이런 이제 작전이 될 텐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그 부시 클린턴 행정부 때 콜롬비아하고 이제 그 대규모 군사 원조 그 조약을 체결해요. 1999년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이 콜롬비아 내에다가 이제 미군 기지도 두세 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콜롬비아 군과 같이 그 소위 그 반군도 테러하고 이제 마약 관계자들도 체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전쟁을 하게 되죠.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콜롬비아 그 카르텔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이제 다시 주요한 공급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 2007년도에 아까 이제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그러한 군사 원조 계획을 이제 플랜 콜롬비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플랜 콜롬비아와 유사한 이제 플랜 멕시코. 이게 그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 미국의 콜롬비아이고 멕시코의 깔데론 대통령하고 이렇게 메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의를 했던 그래서 메리다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대규모 군사 원조 합의죠. 그걸 통해서 미 군사가 직접 개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밀리터리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지금 그 군사 활동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마약과의 그 전쟁 뭐 성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뭐 자관. 글쎄 근데 이제 그 코카잎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근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살포도 하고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컸고 또 한 곳에 제초제를 살포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생기고 꼭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코카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코카 양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미국의 공급주의 우선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 이제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그 크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 애들이 그 이렇게 가루약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거 있는 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그 마약 산업이 얼만큼 그 돈이 되는 사업이냐면 볼리비아나 이런 데서 코카인을 1kg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500불에서 700불 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콜롬비아로 가서 이제 코카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5,000불에서 한 7,000불이 된대요. 네. 그 코카인이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7만 불, 8만 불이 되니까 그 전 세계 지금 마약으로 거래되는 자금이 5천억 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80%가 다 중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다 원인은 미국의 소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뭐 수요가 없으면 이제 없을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금연 정책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도 그렇게 이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다음에 또 개인이 조그만 소량의 그 마약을 소지했다고 그래서 이제 처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니까 역효과다.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의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그거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요.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존재,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정책, 그리고 관계, 거기에 마약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중남미 특집 총 5부인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라틴 아메리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20세기 초에 에니켄이라고 부르죠. 멕시코 에네켄 농업 이민을 기점으로 중남미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쿠바에서도 한국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쿠바 이주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FTA를 체결한 나라도 칠레이고 콜롬비아는 6.25 전쟁에 파병까지 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현재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한류 팬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김병곤 대사님을 모시고 라틴 아메리카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계관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